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의 전기부수기입니다. 전력공학 스피드 특강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요, 선로 정수 및 코로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빈출 개념 1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빈출 개념 1번 선로 정수입니다. 자, 여기서 선로다라고 하는 것은 전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전로가 뭡니까? 전류가 흐르는 길. 그러니까 전선이다 생각하셔도 돼요. 전선에 있는 정수들에 대해서 배워보겠다. 전선에는요, 저항 R 성분도 있고요. L, 인덕턴스 L 성분도 있고, 정전 용량 C 성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의 역수인 컨덕턴스 G 성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우리는 L과 C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R과 G 같은 경우는요, L과 C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시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L과 C에 대해서 좀 집중한다, 이런 포인트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은 등가 선간거리입니다. 그래서 등가라고 하는 것은 평균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평균 선간거리를 구해봐라.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균이 아니라 기하학적인 평균거리를 구하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균 같은 경우는 산술 평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생 때 여러분들 국어를 50점 받았다, 수학을 뭐 60점 받았다, 영어를 뭐 70점 받았다. 평균은 어떻게 합니까? 전체 더해서 과목수 3개로 나눠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평균을 구했죠. 이게 이제 산술 평균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하학적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3과목의 점수를요 다 곱합니다. 곱하고 루트를 취해줘요. 루트를 취해주고 과목수를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이렇게 3. 세제곱 루트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평균을 낸 것이 기하학적 평균거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직선 배열부터 기하학적 평균거리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얘네들을 다 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선이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서로 떨어진 거리가 D, 떨어진 거리가 D가 됩니다. 근데 얘네들 떨어진 거리도 있겠지만 얘네들끼리도 떨어진 길이가 있겠죠. 그게 뭐죠? E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리가 몇 개 나왔습니까? 3개가 나왔죠. 따라서 3개를 어떻게 해준다? 곱해줍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루트를 내주고 지금 몇 개가 곱해졌습니까? 3개가 곱해졌으니까 3.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를 정리하면은 3 루트 2의 D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삼각형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점선이 지금 삼각형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얘네들 떨어진 거리 D1이 있을 거고요. 얘네들 떨어진 거리 D2가 있을 거고, 얘네들 떨어진 거리 D3가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도 지금 떨어진 거리가 3개가 나왔죠. 그럼 3개를 어떻게 해주신다? 다 곱합니다. D3 해주시고, 그리고 루트 해주시고 3개니까 3.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삼각형인데 정삼각형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부 다 길이가 같기 때문에 그냥 D로 나타낼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3의 D의 3승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3과 3을 없애줄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D가 답이 된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사각형 배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선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얘네들끼리 떨어진 길이를 D라고 할게요. 그럼 얘네들끼리 떨어진 길이도 D, 그리고 얘네들끼리 떨어진 길이도 D, 얘네들끼리 떨어진 길이도 D가 됩니다. 그런데 얘와 얘가 떨어진 거리도 있죠. 그리고 얘와 얘가 떨어진 길이도 있죠. 이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2D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D고 이게 D니까 1대 1대 루트 2. 우리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 삼각비 기억하시는 분들은 1대 1대 루트 2 해주셔도 되고, 그냥 직각 삼각형으로 보면은 D의 제곱에 루트 한 게 뭐가 됩니까?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의 거리가 어떻게 된다? 루트 2 D가 된다.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거리가 몇 개 나왔죠? 6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D가 총 4개가 나왔고, 그리고 루트 2D가 2개가 나왔죠. 따라서 루트 2D 해주시면 되고, 총 몇 개입니까? 총 6개죠. 6개이기 때문에 6제곱근을 이렇게 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6 루트 2의 D가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은요, 등가 반지름입니다. 아래 그림 보시면은요, 단도체가 있고 복도체가 있습니다. 이 단도체는 뭡니까? 말 그대로 도체가 한 개 있는 거예요, 한 개. 그래서 빨간색으로 도체를 표현하면은 딱 도체가 한 개 있는 것이다. 그럼 복도체다라고 하는 것은 도체를 여러 개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개 이상의 도체를 쓴다. 그러면 복도체, 다도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 도체를 몇 개 썼죠? 이 경우에는 도체를 2개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복도체라고 하는 것은요, 전선의 단면적은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직경, 즉 지름을 크게 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단도체의 단면적이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복도체로 바꾸더라도 이 단면적은 변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2개로 나눠졌죠. 그 말은 각각 단면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50, 50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네들끼리의 어떤 선간거리를 띄움으로써 이 등가 반지름, 즉 반지름, 직경, 지름을 크게 한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복도체는 뭐라고요? 지름을 크게 한 방식. 지름을 굳이 크게 한 이유가 뒤에서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복도체를 하는 이유가 뭐다? 지름을 크게 하기 위해서다. 이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복도체 등가 반지름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해 두실게요. 자, R2는 루트 RSM-A1의 n 제곱근이 됩니다. 자, 여기서 n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복도체 수가 됩니다.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도체를 몇 개 썼습니까? 2개를 썼으니까 n은 2가 되는 것이고, r은 뭐가 됩니까? 이 소도체, 이 작은 도체라고 표현할게요. 이 도체의 반지름이 되는 것이고, s라고 하는 것은 이 소도체 사이의 선간거리를 s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서 n값은 역시 소도체의 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주시면 된다.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 경우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가 소도체가 몇 개죠? 현재 2개입니다. 그래서 2 해주시고, 루트에 r은 뭐가 됩니까? 반지름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r 넣어주시고, 그리고 s에 자 소도체 개수 2-1이니까 자, 우리가 루트에서 2가 붙으면 얘는 이제 생략이 가능하죠. 생략해 주시면은 루트에 rs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둡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도체인 경우가 대부분 출제되기 때문에 이게 좀 공식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등가 반지름을 루트 rs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선로정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R과 G는 너무 작기 때문에 무시를 해요. 그래서 L과 C에 대해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덕턴스 L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도체에서 인덕턴스 L 값은요, 0.05 더하기 0.4605 로그 10의 R분의 D다. 단위는 미리헬리 퍼 킬로미터입니다. 자, 요 정도 공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 시험에도 정말 많이 나오고요. 전기기사를 공부했다. 그럼 이 공식을 모르면 안 돼요. 오죽하면 여러분들 전기기사 오픈 카톡방 이런 거 막 검색해서 들어갈 때 그 오픈 카톡방 비밀번호가 뭐냐면은 4605예요. 그 비밀번호 엄청 쉬운 걸로 보통 해놓죠. 근데 이 4605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4605를 모른다. 그러면 전기기사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매우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공식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외웁니다. 단도체 인덕턴스는요, 0.05 더하기 0.4605 로그 10의 R분의 D다. 시험에도 엄청 잘 나와요. 자, 그럼 복도체다 라고 한다면에 자, 0.05에다가 n을 나눠줍니다. 이 n은 뭐죠? 아까 얘기한 소도체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0.460 로그 10의 R분의 D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R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등가 반지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복도체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등가 반지름 공식을 여러분들이 넣어주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D가 의미하는 건 뭐죠? 등가 선간거리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등가 선간거리 열심히 외웠죠? 외운 게 아니라 이해했죠? 그래서 이 공식들을 사용을 해서 D에다가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 공식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복도체 인덕턴스 공식이 좀 외우기가 어렵다 하시면은 이도체인 경우 라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냥 n에다가 2 놓고
n에다가 2를 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0.05 나누기 2니까 0.025가 되고 0.4605 로그 10의 루트 RS분의 D가 된다. 그래서 시험에는 보통 이도체인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여유가 안 되시면은 요거라도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정전 용량 C 공식입니다. 요것도 기억합니다. 단도체 같은 경우 C는 0.02413 나누기 로그 10의 R분의 D다. 단위는 마이크로 페러 퍼 킬로미터. 자, 복도체는 요 R만 바꿔주면 되겠죠. R이 어떻게 됩니까? 등가 반지름 공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L과 C에 대한 공식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C에서는 하나만 더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C 0.02413 나누기 로그 10의 R의 D는요, 이 C라고 하는 것은 요 C가 얘예요. 얘가 얘입니다. 얘는요 CS 더하기 3CM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앞에 말씀드린 이 인덕턴스 L 이 친구도 사실은 이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제가 생각한 겁니다. 근데 정전 용량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이 C라고 하는 것은 사실 CS 대지 정전 용량과 선간 정전 용량으로 나뉘고 공식이 어떻게 된다? CS는 CS 더하기 3CM이 된다. 그러니까 요거 암기하실 때 이건 사실 이렇게 외우면 안 되는데 그냥 일단 외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선식입니다. 선이 몇 개죠? 3개라는 거예요. 3개. 그래서 이 C는 일반적으로 한 선에 대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3개 중에서 한 선, 얘에 대한 값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보시면 대지 정전 용량이라고 있죠. 그러면 이 땅이에요, 땅. 대지와 한 선 사이에 정전 용량이 있죠. 얘 정전 용량이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합니까? 뭐 CS다 합니다. S는 사실 셀프예요. 자기 정전 용량 또는 대지 정전 용량이라고 합니다. 뭐 어찌됐건. 선간 정전 용량은 뭡니까? 얘네들 사이의 정전 용량이죠. 그럼 얘가 뭐 L1, L2, L3라고 했을 때 L1, L2끼리도 정전 용량이 있을 거고요. L2, L3끼리도 정전 용량이 있을 거고 L1, L3끼리도 정전 용량이 있을 겁니다. 맞죠?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CM이라고 한다. 그리고 보시면은 몇 개가 있습니까? 3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CS 더하기 3CM이다. 자,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C를요 작용 정전 용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작용 정전 용량을 구하시오 하면은 대지 정전 용량 더하기 선간 정전 용량의 3배 해서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빈출 개념 2번입니다. 코로나 현상이에요. 이 코로나 현상은 뭐냐면은 초고압 송전계통에서 전선 주위에 공기 절연이 파괴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초고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200kV를 훌쩍 넘는 전압을 얘기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345kV, 765kV를 말합니다. 자, 이러한 초고압 송전계통에서 공기의 절연이 파괴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초고압 송전계통이기 때문에 당연히 3상을 사용할 겁니다. 제가 3개의 선을 그렸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345라던가 765kV는요 선과 선 사이에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L1과 L2 여기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아주 큰 전압이 걸리겠죠. 자, 그럼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L3를 일단 생략을 하고 이 두 선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전선과 이 전선 사이에 큰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이 전선과 이 전선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공기가 있어요. 공기. 이 공기는 지금 절연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절연체가 되는 것이죠. 제가 절연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절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연 테이프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전선에다가 절연 테이프를 감아요. 그리고 전선을 만집니다. 안전하죠? 왜? 절연 테이프가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죠. 즉, 이 공기라고 하는 애가 여기 전선과 여기 전선 사이에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어떻게 되고 있다?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압이 너무 커져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공기의 절연 파괴고 이것이 코로나 현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현상은 당연히 초고압 송전계통에서만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럼 첫 번째 개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발생 임계 전압입니다. 자, 그러니까 해당 전압을
넘게 되면은 코로나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코로나 현상은 당연히 안 좋은 거겠죠. 공기의 전원이 파괴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인계전압은 코로나 발생 인계전압은 높으면 좋아요, 낮으면 좋아요? 높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인계전압이 1억 볼트, 1억 볼트. 그럼 1억 볼트를 넘어야 코로나가 발생하는데 1억 볼트면 이거 뭐 절대 코로나가 발생 안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인계전압은 높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아래에 코로나 발생 인계전압이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복잡한 공식이 있는데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한번 이해만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발생 인계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크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자 24.3 상수고요. M0는 뭐다? 전선의 표면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전선의 표면 개수는 예를 들어서 전선이 매끄럽다. 그럼 얘가 수치가 높아요. 매끄럽지 않다. 그럼 수치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매끄러우면 매끄러울수록 수치가 높다. 즉 매끄러우면 매끄러울수록 코로나 발생 인계전압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기후개수 같은 경우는 날씨가 맑을 때는 크고요. 흐릴 때는 작습니다. 날씨가 맑으면 코로나 인계전압이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상대 공기 밀도도 크면 어떻게 돼요? 인계전압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선의 지름이에요. 이 전선의 지름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인계전압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전선의 직경을 크게 하기 위해서 복도체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복도체를 사용하면 전선의 지름이 커지니까 코로나 인계전압이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는 거죠. 코로나 인계전압이 커진다라는 얘기는 코로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복도체가 코로나 현상의 방지책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D는 뭐가 되죠? 선간거리가 된다. 자, 여기서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D와 여기서 R이 있죠. 여기서는 직경입니다. 여기 반지름이에요. 사실상 같은 개념이죠. 아니 강사님, 얘는 비례고 얘는 반비례잖아요. 그러면 D가 커진다고 해서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는데 얘가 커진다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이 R은요 로그 안에 들어가 있는 R입니다. 자, 우리가 로그 10의 10은요 1입니다. 자, 로그 10의 100승은 얼마예요? 1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로그 안에 있는 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수가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무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얘는 D랑 비례한다.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직경을 크게 해야지만이 코로나 발생 인계전압을 높일 수가 있고 코로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코로나 방지 대책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코로나 인계전압을 당연히 크게 하면은 코로나 방지가 되는 것이고, 전선의 지름을 크게 하면은 당연히 코로나 발생 인계전압이 높아져서 코로나를 방지할 수 있고, 복도체를 사용한다. 같은 말이죠. 복도체를 사용하면 전선의 지름이 크게 증가하니까 코로나를 방지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가선 금구를 개량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금구라고 했는데 이번에 KC 용어가 개정이 되면서 이 금구가 금속 부속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과도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시험에서는 금구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금속 부속품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얘는 뭐냐면은 가선, 전선을 설치할 때 필요한 금속 부속품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선을 설치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금속 부속품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걔네들을 어떻게 하라? 개량하라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애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때 배웠던 애자가 가선금구의 대표적인 친구예요. 그럼 애자도 뭐라 했습니까? 절연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얘가 절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막 오래돼봐. 그럼 절연이 잘 안 되겠지. 그럼 코로나 현상이 더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개량을 해야 된다. 이것이 코로나의 방지 대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빈출 개념 3입니다. 복도체, 다도체 방식의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 복도체 방식의 장점이에요. 자, 이 복도체 방식은요, 단도체 방식에 비하여 인덕턴스는 감소, 정전 용량은 증가한다. 자, 무슨 말이냐? 앞에서 복도체 인덕턴스, 복도체 정전 용량 공식 배웠습니다. 맞죠? 그럼 보세요. 복도체라고 하는 것은 이 N값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죠. N값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등가 반지름이죠. 이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L은 감소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C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로그 안에 있는 얘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는 뭐가 되는 거죠? 감소를 하는 것이고 이 큰 네모와 C는 어떻게 합니까? 큰 네모와 C는 반비례니까 얘는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도체를 사용하게 되면은 인덕턴스는 감소하고 정전 용량은 증가한다. 꼭 기억합니다. 자, 두 번째, 복도체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코로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자, 지금 스피드 특강, 어떻게 보면 유학 강인데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지. 그 말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인계 전압을 높게 할 수 있다. 이것도 방금 했던 내용이죠. 4번입니다. 선로의 송전 용량이 증가하고 안정도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안정도와 송전 용량은 같은 의미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왜냐면은 이 송전 용량이 뭐예요? 전력을 보내는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송전 용량이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전력을 안정적으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안정도와 송전 용량은 동일하다. 자, 그러면은 왜 복도체에서 송전 용량이 증가하는 것일까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요, 복도체는요, 인덕턴스가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로에서 가장 많은 성분이 인덕턴스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인덕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옴으로 바꿀 수가 있죠. 얘 원래 단위는 뭐야? 헬리지 않습니까? 근데 옴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유도성 리액턴스로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J-L 하면은 옴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해류 이론 시간 때 다 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L이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졌죠. 그러면 J-L이 떨어지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J-L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죠? 전압에다가 임피던스 Z로 나타낼 수가 있고, 자, 우리가 임피던스는 유도성 리액턴스가 임피던스의 성분이죠. 그래서 J-L, 자, 크기만 나타내면 L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L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면은 전류가 증가하는 거니까 보내는 전류가 커지니까 송전 용량이 증가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말은 안정도가 증가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송전 용량 공식은 뒤에 나옵니다. 그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네, 그 다음은요, 복도체 방식의 단점입니다. 자, 복도체 같은 경우는요, 소도체 사이에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흡입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어떻겠어요? 송전 방향이 같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이 다 동일할 겁니다. 그러면은 얘네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흡입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서로 어떻게 될 수 있다? 충돌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요거는요, 전기 자기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도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을 좀 떠올려 주셔야 돼요. 자, 제가 그림을 가져왔죠. 이 앙페르 오른손 법칙은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방향을 찾아내는 그러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뭐가 돼요? 전류가 되고 내 손가락이 자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장은 요 내 손가락이 감기는 요 방향으로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자, 요거를 떠올리면서 이 전류부터 갈게요. 아래에서 위로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장은 자, 요렇게 생기겠죠. 따라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H가 생깁니다. 그럼 이 친구도 역시 아래에서 위로 자기장이 발생하니까 뱅글뱅글 도니까 요렇게 해서 뒤쪽으로 그려볼게요. 요런 자기장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가운데에는 지금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상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쇄가 된다라는 거는 여기에 자기장이 작아진다라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있는 자기장은 어떻게 됩니까? 커지게 될 거예요. 그럼 자기장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뭐가 발생합니까? 힘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어떻게 된다? 부딪힐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 그려놨죠. 이러한 스페이서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설치하게 되면은 서로 부딪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키보드에 스페이스 바 있죠. 스페이스. 그 스페이스 딱 치면 뭐가 됩니까? 공백이 생기죠. 그러니까 여유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지금 공백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충돌하지 않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름이 스페이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